네, 좀 줄어드나 싶었는데 또다시 2,000명대인데요.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수요일이 되니 또 어김없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수도권이 특히 70%가 넘었더라고요. 네, 지금 뭐 방역 당국이 여러 차례 진단한 것처럼 지금은 그래도 꽤 긴 기간 동안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이 적용이 되면서 급증세를 억누르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예.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추석을 전후한 시점, 그러니까 이달 말쯤부터는 조금 안정세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요일별 그 발생 추세가 좀 따라가는 그런 것 같고요. 수도권은 지금 아마도 휴가 때 이제 비수도권으로 이동했던 분들이 돌아온 시점으로부터 지금 한 일주일에서 열흘쯤 지난 시점이거든요. 아마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지난주 후반부터 수도권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기야 이제 어제부터는 한 70% 정도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됩니다. 네, 교수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아무래도 불안감이 크기 때문일까요? 네, 8월 초가 한 5만 건 정도인데 이번 마지막 주에는 9만 건까지 최고로 검사 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간 감소하는 것처럼 전체 전국이 보였지만 최근 한 달 동안 수도권은 여전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4를 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수도권이 휴가 이후에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조금 걱정스러운 면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대부분이 50대가 50%를 넘고 있습니다. 주로 40대, 50대가 많고 그리고 물론 치사율이 높은 것은 80대 이상의 연령층이지만 그 40대하고 50대가 사실은 백신 접종을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이 사실은 기저질환이 있냐 확인을 해봤더니 기저질환이 크게 없으세요. 그러면 델타 변이 때문에 델타는 바이러스가 한 번에 많이 나오니까 이분들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때 과거와 달리 우리가 이제 어떤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증상이 경한 이유가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얘네들은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면역 반응이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출발을 하고 더군다나 코에서 이런 우리가 이제 어떤 바이러스나 그런 이물질이 들어올 때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인터페론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빨리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감기가 들면 열이 38도 금방 올라가죠. 열이 나야지 이 인터페론이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40대, 50대 분들은 그 경계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층처럼 아주 느리게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아이처럼 금방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양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시간을 벌지를 못하니까 중증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요사이 백신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점들을 좀 철저히 조사해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런 중증 환자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재복 의원님, 이제 모레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한 달짜리 발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개 거리두기는 2주 간격으로 그러니까요. 했었죠. 그게 이제 그 잠복기하고 이제 연관이 있었는데 2주 후가 추석입니다. 근데 추석도 보통 명절 때를 보면 명절 때 명절 특별 방역 대책이라고 해서 한 열흘 정도 기간을 두거든요. 예. 이번 추석도 이제 연휴가 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달 말까지로 해서 2주 더하기 2주 해서 4주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부터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추석 승차권 예매가 시작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예매를 했거든요. 근데 또 이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담아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엄마 다음 주 아니다 2주 뒤에 내려갈까 말까 고민인데. 글쎄 오늘도 24명 나왔더라 코로나가. 웬간하면 서울서 니 혼자 방콕 해라. 제가 아직 1차 접종도 안 맞아서 뭐 인센티브가 나온다고 해도 좀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한 거죠. 구성원 자체가 저희 가족 플러스 친인척이 같이 살고 계셔서 저희가 얼마만큼의 생활 반경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지. 네, 이제 기차표 같은 경우에도 방역 대책에 따라서 자리를 더 예매가 가능하도록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결정이 될 텐데 아직 대책은 나오기 전이지만 좀 어떤 대책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그래픽을 하나 좀 보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상황과 이전 명절의 그 발생 상황,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된 그 기차 예매인데요. 이것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그리고 이번 추석에 현재 우리의 코로나19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추석에는 하루 확진 환자가 85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0분의 1 정도 된 거고요. 올해 설에는 375명이니까요. 거의 4분의 1 정도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 설을 보시면 지금의 환자 발생이 4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5인 금지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취식 금지, 성모 별초도 취식 금지 이 정도의 대책이 나왔거든요. 예.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엄중하다 이렇게 보고 이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부모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좀 그 부분을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분들에 한해서는 좀 모임을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지금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추석, 올해 설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규모만 보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을 자제하는 게 맞긴 한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쯤이면 이제 부모님들 백신 거의 다 맞으셨기 때문에 4인 정도까지는 부모님 얼굴 뵙는 건 좀 허용하면 어떨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는 조금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 특히 직계 가족들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4인이지만 거기에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는 아이를 포함해서 한 6명에서 8명 정도면 가족들이 모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는 좀 허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그분들은 방역을 잘 지켜야겠죠. 예. 그리고 다녀오신 뒤에는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좀 바로 받는 걸 하고 두 번째로 조금 더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그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을 그렇죠. 지금 비대면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한 대면은 안 되더라도 가셔서 유리창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방역 수칙 지키면서 그렇게 정도는 조금 허가가 됐으면 좀 하는 장갑 끼고 손이라도 잡을 수 있게 해주시면 네, 그건 어떨까, 대면이 이런 돼서 요청도 조금 있는 것 불가능할 수 같습니다. 있지만 유리창에서 전화로 이렇게 예. 통화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좀 허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만약에 거주지가 다른 가족들이나 또 친인척들 같은 경우에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글쎄 그것은 지금 전망하기 좀 이르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그러니까 원래 추석 방역 대책이라는 것이 열차표 예매 전에 발표하기로 이제 원칙을 정했었거든요. 예. 항상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뤄졌단 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어제쯤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데 미뤄진 이유는 그 전문위원회 내부에서 그 부분이 경론이 좀 굉장히 세게 붙고 있는 거죠. 사적 모임을 그러니까 가족 모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지금처럼 아예 못 모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인원을 몇 명으로 늘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의 방역 대책은 대개 5개 정도 분야로 나눠집니다. 거기에 성묘가 있을 수 있고요. 이동이 있을 수 있고 가족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 면회, 장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은 역시 이동과 가족의 만남이죠. 이 이동과 가족의 만남은 서로 연동이 됩니다. 가족 만남을 풀어주게 되면 이동이 늘어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족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통한 감염 확산의 통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발생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까지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취재를 해봤는데 답은 아직까지 크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아직은 내부적으로 좀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카페나 식당 그 영업 시간 같은 경우는 변동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카페나 그대로 가게 식당 될까요?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4단계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그 추석 방역 대책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달 말까지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이미 최고 단계의 그 수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 방역 대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5개 분야에 한정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이제 추석 연휴가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안전하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코로나19 변이가 또 새로운 그 바이러스가요 보고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델타 변이가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교수님 앞서서 델타 플러스 변이가 나왔다 이런 소식을 또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변이가 나올 때는 확진자가 늘는 나라에서 나옵니다. 일본이 최근에 올림픽 이후에 확진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 가운데 새로운 변이가 나왔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델타만큼 강한 변이는 없어요. 델타 변이는
델타 전과 후로 나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백신 접종이 확 올라가면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게 델타 변이가 유행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미국 CDC도 마스크를 벗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델타가 생기면서 다시 확진자가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델타 변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용체, 결합하는 바이러스 결합한 수용체에도 변이가 생기고요. 중앙체를 만드는 부위도 수용체 그 변화가 생겨서 가장 중요한 부위에 3가지 변이가 된 그런 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델타만큼 강한 변이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예. 새로운 변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 신호죠. 그럼 이런 변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감염자가 없어야지 변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감염이 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백신 접종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변이가 좀 무서운 게 가까우니까요. 네네. 거리가. 그래서 이제 또 변이가 옮겨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도 들고 남아공에서도 또 새로운 변이가 계속 네네. 나오고 있어서 물론 백신 접종이 중요하긴 한데 이 백신의 그 항체까지 뚫는 변이가 계속 나올까 봐 이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델타 변이가 그 항체를 무력화시키는 거, 베타 변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변이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인도나 브라질처럼 확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동등하게 좀 고루고루 빨리 접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만큼 백신 접종이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30%를 조금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속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30%는 이제 그러니까 정해진 백신의 횟수만큼 맞은 분들이고요. 1차만 맞은 분들은 57%로 오늘 아침 나왔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50살 이상은 1차 접종률이 91%. 이제 고위험군들은 대개 1차 접종이 됐다는 것이고 접종 완료자 가운데 대부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속도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늦어지는 상태고 지금은 이제 백신 수급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추석 전에 그 전 국민이 70%, 그다음에 2차 접종이 50% 이렇게 아마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1차 접종보다는 2차 접종자가 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백신 2차 접종,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 2차 접종도 좀 막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가 추석 전이고요. 속도는 뭐 전체적인 그 우리 체계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이번에 이제 제일 지금 뭐 한 2, 3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모더나가 예상대로 들어오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으로 저희가 보면은 70%가 추석 전 목표인데 1차가 지금 57%까지 왔으니까 지금 남은 날짜 대비로 큰 무리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이제 700만 명 조금 못 남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루에 우리 전체적인 접종 그 역량은 하루에 100만 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만 놓고 보면 일주일이면 맞을 수 있는 숫자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좀 있습니다. 이제 모더나 얘기도 하셨는데 한 연구 결과 보니까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2배 이상의 항체를 생성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그 벨기에 연구진이 이제 연구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모더나랑 그 화이자를 보면 주사 맞는 용량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레디언트를 활성화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모더나가 100마이크로고 화이자가 3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처음에 델타가 나올 때 화이자는 1차 접종을 하면 한 35% 정도로 나와요, 예방률이. 예. 근데 모더나가 70%가 넘었거든요. 70%. 예. 예. 그 이유도 지금 이런 것으로 관계가 있고 그래서 모더나를 맞는 경우가 약간 조금 더 힘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고 나면 좀 더 아픈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조금 더 아프고 모더나가. 그 보면 2,881이랑 1,100이니까 딱 3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용량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증도나 사망률 예방률은 거의 똑같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나. 단지 예방을 조금 더 잘해준다는 그런 건 그만큼 용량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그러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한 번만 해도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이미 해외에서 연구가 다 나왔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명지병원에서 이제 그 감염이 되셨던 분을 이제 백신 접종을 1회를 했더니 감염됐을 때보다 30에서 40배 정도 항체 효과가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보면 감염된 분과 감염되지 않은 분을 1차 접종했을 때 1차 접종을 그냥 감염되지 않은 분을 했을 때 그 항체 형성보다 감염된 경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을 했을 때는
똑같아요. 한 번 할 때랑. 그래서 감염된 경우는 2번을 하실 필요는 없고 1회 접종만으로 되고, 이 연구의 해외 연구의 또 하나 장점이 뭐였냐면 한 번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요, 감염된 경우에 지금 나오는 변이를 거의 기존의 원래 변이 되기 전 바이러스만큼 다 중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거는 감염이 됐을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싸우는 능력과 그다음에 백신에 통한 그런 바이러스 싸우는 능력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변이의 대처를 잘할 수 있어서 아마 가장 효과적인 사람은 감염이 되는 1차 백신 접종을 하신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얀센 백신 맞은 경우에 이거 추가 접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직 뭐 소식이 없어 보이는데 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추가 접종하면 항체가 9배나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어떤 백신을 접종한 건지 이 부분도 좀 정보가 있습니까? 지금 원래 이건 아스트라제네카 똑같은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그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추가 접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RNA 백신처럼 교차 접종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얀센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대규모 연구가 없어서 추가 부스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인 연구가 나오면 아마 어떤 백신을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김대근 앵커 포함해서 얀센 맞으신 분들은 이런저런 궁금증이 네. 요즘에 참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궁금증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얀센 맞으신 분들 중에 이제 한 번 딱 맞았고 몇 달 지났는데 내 몸에 항체가 있나 없나 이게 궁금한데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나요, 이건? 우리가 이제 궁금하죠.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아직 검사가 안 되고요. 예. 일반 병원을 가셔서 의뢰를 하시면 되는데 항체 검사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정량과 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백신을 맞고 항체가 있는지를 보는 것과 어느 정도 항체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어느 정도 양은 측정을 하실 수는 없고요. 항체를 보면 검사도 이렇게 키트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IgM, Ig라고 그래서 급성으로 생기는, 그러니까 바로 생기는 항체와 오래가는 항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백신 접종 후에 항체 검사는 권고되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항체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내 몸을 방어할 정도의 항체 용량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권하진 않지만 꼭 궁금하시다 하시면 한 6개월에서 8개월이 지나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좀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검사 비용이 비싼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뭐 얀센 맞으신 분들 많으니까요. 예. 이것은 이제 얀센을 만들었던 미국 존슨앤존슨에서 발표한 건데 지난해 임상시험 참가자 가운데 예. 6개월 지나서 항체를 조사해 보니까 항체 수준이 거의 변하지 않았더라. 이런 발표가 있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어쨌든 얀센도 결국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는 의견이 점점 이제 강해지는 그런 추세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럼 다음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지면서 좀 여러 가지 주사와 관련된 고민이 예. 많은 상황인데 일단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그 근육 주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독감 백신 같은 경우 이제 맞을 분들 계실 거예요. 크게 아픈 기억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맞고 나면 예. 팔이 얼얼하고 네. 또 일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못 정도로 들어요. 아프다. 맞아요. 이런 팔도 못 분들도 들겠다는 있어요. 분들. 예. 네. 우리가 이제 다 근육에 이렇게 놓는 주사긴 한데요. 이 코로나19 백신을 하시면 이게 굉장히 아프고 한 이틀은 이게 팔을 못 드실 거예요. 그 이유가 이 맞은 부위에 염증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리나 이런 팔 같은데 어디 염증 반응이 생기면 한 2, 3일 굉장히 아프시잖아요. 그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서 또 면역 반응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완화될 때까지 한 2, 3일 정도가 걸리는 거고 그것은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니다. 독감보다는 훨씬 강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유 의원님도 맞으셨을 때 괜찮으셨나요? 뭐 저는 그렇게 큰 통증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근데 근육이 많아서 그런지 더 통증이 크다고 하시는 게 남녀 차이도 좀 있습니까? 사실은 여성이 훨씬 예민하죠. 여성이요? 예, 네. 여성들이 그 어떤 면역 반응이나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사실은 항체가 더 잘 생긴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튼튼하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훨씬 통증을 안 느끼세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조금 일부에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거 많이 아파야지 효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젊은 분들이 훨씬 특히 여성분들이 훨씬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몸에서 활발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백신 접종 후에 훨씬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는 것도 그런 면역 반응의 일종이고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안 생기냐?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는 젊은 분보다는 조금 면역 반응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반응의 차이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뻐근한데 붓는 건 안 되는 거죠? 부으면 병원 가봐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좀 부으시면 이게 예. 찬 거를 좀 대주시면 예. 많이 완화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이 이게 아프니까 안 움직이는데 도리어 움직여 주셔야 예. 혈류가 왕성해지면서 훨씬 회복이 빨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백신 관련 궁금증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보고 있는데요. 다음 궁금증도 좀 보겠습니다. 이건 뭐 코로나19 관련 궁금증인데 미국에서는 구충제를 치료제로 쓰고 있다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유재복 의원님? 글쎄 이걸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이 좀 들었는데 예. 미국에서 이 구충제가 아이버맥틴이라는 구충제인데요. 작년에 코로나19 초기 때 남미 쪽에서 이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 예. 실제로 임상 시험을 해보니까 효과가 거의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사용량이 엄청나게 몇십 배가 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지금 얘기하는 그 인터넷상의 무슨 후기나 댓글 이런 걸로 좀 퍼져서 미국에 있는 그 관련된 그 기관에서 이제 경고까지 내렸거든요. 이 구충제는 뭐 사람도 먹지만 소나 말의 구충제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나 말의 구충제를 사람이 먹고 그것을 코로나19를 고치는 데 쓴다는 것은 그 성분이 일부 들어있을 수는 있으나 그걸 네. 쓸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네. 실제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뭐 위장장애, 방향 감각 상실 정도고 최고 사망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약물이라고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게 미국의 법원에서 이 코로나19 치료에 구충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진이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한 5,000배 정도를 사멸을 시키는 거예요, 이 이버맥틴이.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연구들이 좀 됐는데 대부분 연구들이 이제 좀 숫자가 작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클로르키닌 같은 것도 초기에 막 트럼프 대통령도 복용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전향적 이중 맹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대조군과 완전히 딱 맞춰가지고 연구군을 전향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이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연구가 지금 아직 없어요. 그래서 NIH나 WHO에서 권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작은 연구들에서 좀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 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가 요구를 해 소송해서 이제 법원에서 허가를 한 건데 기전 자체가 이제 이게 항바이러스가 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에 접촉할 때 수용체 있죠. H2 수용체 얘가 경쟁적으로 결합을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결합을 못하니까 당연히 실험실에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에도 쓰지만 주로 동물에 많이 쓰는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에게 용량 자체도 지금 정확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용량을 많이 쓰면 예. 조금 더 좋지만 그러다 보면 위험할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까 말한 전향적 이중맹검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은 코로나 치료제가 없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이것도 약물 예. 생출된 약물이기 예.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코로나19 관련된 궁금증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궁금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여주시죠. 네,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궁금증입니다. 사용처를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대형마트는 안 되지만 하나로마트는 되고 또 배달앱도 사용 가능한 곳이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재난지원금은 사용할 때의 큰 원칙은 중소상인을 좀 도와주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하고 연계됐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대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역시나 이런 데 살면 우리 광역시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럼 하나로마트는 왜 되느냐? 이것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마트는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배달앱, 온라인 같은 데나 배달앱 이건 안 됩니다. 원칙. 왜냐하면 이것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달앱에 들어있는 곳 중에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곳은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 중소상인이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 물건을 사용하자는 것이니까요.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추석 때 가장 좋은 것은 그
그 시장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살 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물론 뭐 유흥업소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는 거죠. 취지에 맞는 소비를 하는 예, 게 좀 중요하겠군요. 어쨌든 뭐 9월 한 달 가장 중요한 이제 추석 일정이 남아 있고 방역 당국에서 이제 고향 가는 길을 어떤 수준까지 허용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천은미 이대목 동병원 호기내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